1537년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사약이 담긴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던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나라 사직의 진정한 주인은 왕이 아니라 기만로 그 자신이다라는 섬뜩한 속삭임이 돌 정도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 인물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면서도 드라마틱한 비극입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과 피로 물든 몰락의 전말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어두운 역사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기만로, 나이 56에 맞이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단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좌의정이라는 최고 직위를 넘어 사실상의 조선 통치자로 군림했습니다. 그가 휘두른 권력의 칼날 아래 수많은 대신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공포정치는 조선의 조정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를 향한 신하들의 두려움은 왕을 향한 충성심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제왕이 이토록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한 명의 신하가 어떻게 왕권을 능가하는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를 파멸로 이끈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권력의 달콤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과 같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출신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권력에 대한 맹렬한 갈망과 자신을 향한 복수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조선의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만로는 1481년 한성부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처음부터 권력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조참의를 지낸 기문이었고 작은아버지는 영의정까지 오른 당대의 실세 김전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가문 배경만으로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조선의 엘리트 코스를 예약해 놓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의 주변 환경은 그를 조선의 중심 무대로 이끌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모두 조선 최고의 대학자로 칭송받던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기만로는 태생적으로 학문과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의 비범한 재능은 일찌감치 빛을 발했습니다. 1501년 20살의 나이로 진사시험에 합격한 그는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1506년 중종 즉위 원년에는 별시문과에서 장원급제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원급제는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공인받았다는 영광의 징표였습니다. 기만로는 동기 급제자들과 함께 용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그들을 이끌었을 정도로 명문가의 수제이자 당대에 주목받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중종 즉위 초기의 조선은 연산군의 폭정을 끝낸 중종반정의 여파로 매우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왕중종은 반정공신들의 맹렬한 견제와 눈치를 보느라 왕권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숨막히는 정국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기만로는 홍문관과 사간원 등의 요직을 차례로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한 걸음씩 단단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젊은 관료였던 기만로는 주로 언관의 입장에서 활동했는데 그는 여러 시정의 폐단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해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개혁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렴한 젊은 관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일부에서는 그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기만로의 성격 속에 내재되어 있던 날카롭고 공격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인물들에게 맹렬한 시비를 걸며 정치적 논쟁을 즐겼습니다.
그의 비판은 때때로 도를 넘어섰고 동료 신하들은 그의 독선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발휘될 무자비함의 첫 번째 작은 징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재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515년 중종의 명으로 대제학 신용계가 시제를 내자 김한로는 단번에 시를 지어 으뜸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피륙 한 장을 하사받을 정도로 뛰어난 문학적 감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듯 학문과 정치적 재능을 겸비한 김한로는 당시 조정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인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앞길에 드리워질 거대한 그림자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19년 조선 정치사의 거대한 획을 긋는 비극, 바로 기묘사화가 발발합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와 훈구 세력 간의 해묵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 것입니다. 김한로는 개혁의 뜻을 같이 했던 조광조 일파로 분류되었고 결국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차디찬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유배는 단순한 좌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맹렬한 권력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한로는 유배지에서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조광조와 뜻을 같이하며 부패한 조정을 개혁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보낸 고독하고 긴 세월은 그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생각들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긴 권력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 그리고 자신을 유배 보낸 세력들에 대한 피 끓는 원한이었습니다. 이 원한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며 그를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묘사화 당시 김한로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우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기미가 중종의 맏딸인 효의 공주와 혼인하게 되면서 김한로는 하루아침에 왕실의 사돈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그에게 견고한 방패이자 다시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금빛 사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1522년 김한로는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김한로의 숨겨진 진짜 야망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귀하자마자 부제학을 거쳤고 1524년에는 대사원과 이조판서를 지내는 등 경이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공주의 장인이라는 외척으로서의 지위는 그에게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정치적 후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남용은 곧 조정의 큰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영의정 남권, 좌의정 심정, 대사헌 이양 등 당시 조정의 실세들은 김한로의 무도한 횡포를 더 이상은 참고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독단은 너무나도 도를 넘어섰고 결국 1524년 김한로는 이들의 맹렬한 탄핵을 받고 경기도 풍덕군으로 두 번째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3, 다시 찾아온 시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배길에 오른 김한로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는 동시에 자신을 탄핵한 세력들에 대한 더욱 강렬한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권, 심정, 이양 세 사람에 대한 원한은 그의 뼈에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겉으로는 학문을 가르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문화를 드나들었던 민수천, 심원, 심원경 형제 등은 살림 가운데서 김한로가 억울하게 파출까지 당했다고 끈질기게 변호했습니다. 김한로가 유배지에서 집필한 용천 담적기라는 책은 조선 전기에 빼어난 야사집으로 훗날까지 평가받습니다. 이 책에는 음양의 오묘한 조화부터 시작하여 고금 현인들의 행적, 심지어는 조수초목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그의 박학다식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저자를 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의 학문적 깊이는 분명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그가 평소 행한 잔혹하고 독선적인 일들과
이 책에서 보이는 고매한 학문의 세계가 마치 물과 불처럼 상반된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토록 극단적인 두 개의 얼굴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유배지에서의 김한로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고매한 인물로 포장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1527년 김한로에게 마침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유배 보냈던 정적 중 한 명인 남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김한로는 즉시 아들 기미를 통해 왕실에 자신의 석방운동을 강력하게 벌였습니다. 며느리 효혜공주까지 나서서 중종을 설득했고 왕실의 사돈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은 망설였지만 권력 균형을 원하는 정치적 속내와 공주의 간청에 결국 1530년 김한로를 유배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6년 만에 유배에서 돌아온 김한로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권력에 대한 맹렬한 갈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냉혹하고 교활한 정치가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갈고 닦은 정치적 감각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적들이 아직 조정에 건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치밀한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복귀한 김한로는 먼저 대사원 김근사와 대사관 권벌을 움직여 심정의 탄핵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유배지에서도 조정을 조종할 수 있는 그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31년 김한로는 도총관, 예조판서, 대제학 등 핵심 요직을 연달아 역임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복귀는 조선에 드리워질 공포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김한로가 조정의 핵심 요직을 장악하자 그의 복수극은 이제 본격적인 피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유배의 원흉이라 여겼던 정적들에 대한 응징은 치밀하고 가차없었습니다. 탄핵의 주역이었던 심정은 대간들의 끈질긴 공격과 김한로의 교묘한 술수에 밀려 결국 권력을 잃고 유배를 당한 뒤 1531년에 사사, 치수됩니다. 김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또 다른 실세 이항 역시 비슷한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숙청의 과정에서 김한로는 공신 세력과 살림 세력 모두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특히 살림의 젊은 대간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적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수법은 절묘했습니다. 대간들은 기묘사와의 억울함을 풀고 살림을 복권하겠다는 김한로의 달콤한 약속에 속아 넘어갔고 그들의 붓과 목소리는 김한로의 칼날이 되어 조정의 실세들을 무참히 베어냈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한 김한로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는 영의정, 좌의정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이조판서, 대제학, 도총관 등 요직을 겸임하며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등 언론기관의 인사권까지 장악했으니 그가 발언하는 모든 것은 곧 법이자 왕명과 다름없었습니다. 김한로의 시대가 열리자 조정에는 공포정치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슬리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인물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탄핵하고 축출했습니다. 그의 잔인함과 독선은 극에 달해 관료들은 오직 그의 눈치만을 살피며 소신 있는 발언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기능은 마비되었고 오직 김한로의 명령만이 유통되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김한로는 자신을 따르는 허황, 채무택 등 간신들을 조정 곳곳에 심었습니다. 이들은 김한로의 수족이 되어 온갖 권세를 휘둘렀고 백성들은 이들을 정유삼용, 띵녀 삼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김한로와 그의 일파는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온갖 부정부패와 횡포를 일삼아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한로에게도 경계해야 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종의 새로운 후궁인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경원대군 훗날 명종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이미 공주의 장인으로서 외척의 지위를 누리던 김한로는 또 다른 외척 세력이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김한로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중종의 아들이자 효의 공주의 이복 동생인 세자, 인종을 제거하고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앉히려는 야망까지 품게 됩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는 자연히 경원대군을 낳은 문정왕후와 그의 오라버니인 윤원형, 윤원로 형제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한로는 문정왕후를 음해하고 경원대군을 해치려 한다는 모함을 꾸며 이들을 축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회한 김한로가 간과한 것은 중종의 변덕과 왕비의 집요함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김한로의 모략에 굴하지 않고 중종에게 김한로의 횡포와 불충을 끈질기게 호소했습니다. 오랫동안 김한로에게 모든 권한을 내맡겨 왕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중종은 조광조의 전철을 밟고 있는 김한로에게서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했고 문정왕후 세력의 탄핵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537년 김한로는 마침내 문정왕후를 음해했다는 명목으로 대간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권좌에서 밀려납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권신이었지만 그의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던 왕실의 사돈이라는 배경도 공주의 죽음과 함께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한로는 유백일에 오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종의 명으로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복수와 야망으로 가득 찼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한로의 권력 남용은 극심한 사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화려한 단청을 칠하고 진귀한 각종 서화들을 수집하는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사치를 누렸습니다. 더욱이 그는 호조 판서까지 겸임하면서 나라의 재정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는 곧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탐욕과 사치를 채웠다는 의미이며 그의 공포정치가 조정에 신료들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까지 파괴했음을 보여줍니다. 1537년 5월 권력의 정점에서 김한로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마지막 양심적인 정적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계했던 원로 대신 정광필마저 무리하게 공격하여 유배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자에게까지 앙심을 품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탄핵했던 남곤에게까지 복수심을 늦추지 않아 남곤이 장경왕후의 묘를 잘못 쓴 죄를 뒤늦게 물어 그의 관작을 추탈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복수하는 김한로의 잔인함은 그야말로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로는 자신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가장 빛나던 바로 그 순간, 그를 파멸로 이끌 새로운 적이 이미 성장의 시간을 끝내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이 적은 조정의 대신도 사림의 학자도 아닌 바로 중종의 곁을 지키던 여인이었습니다. 1534년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문정왕후가 3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뒷날 조선의 13대 왕이 되는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이었습니다. 문정왕후에게 이 늦둥이 아들의 출생은 그토록 바라던 경사였지만 조정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었습니다. 중전이 된 지 무려 17년 만에 얻은 아들, 이 아이는 문정왕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 문정왕후는 세자, 인종을 보호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의 아들을 얻자 모든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기어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세자 측근인 김한로와의 목숨을 건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한로와 문정왕후라는 두 권력자의 대결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경랑을 불러올 터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결코 단순한 후궁이나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잔인하고 냉정할 줄 알았으며 동시에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오빠인 윤원로와 동생 윤원형 등 외척들을 포섭하여 소윤파라는 강력한 친위 세력을 은밀하게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윤파의 등장으로 조선은 이제 김한로가 이끄는 대윤파와 문정왕후가 이끄는 소윤파의 대립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김한로는 처음에는 문정왕후의 존재를 얕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자의 외숙인 유님과 손을 잡고 막강한 대윤파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새로 등장한 외척 세력인 소윤파를 별것 아닌 존재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가 자신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만로가 평생 저지른 최대의 정치적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정왕후는 기만로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기만로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던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제거할 때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사라지는 것을 방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만로가 자신의 권력과 아들의 지위에 칼날을 겨누자 문정왕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1537년 기만로는 결정적인 최후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그는 문정왕후의 폐위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 해도 국모의 자리를 노린 이 행위는 왕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금기를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만로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파국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기만로의 폐위 기도를 즉시 중종에게 알렸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 문정왕후의 뛰어난 연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종이 침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일부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종이 까닭을 묻자 문정왕후는 오랫동안 폐하의 곁을 모셨는데 이제 폐함을 당하게 되니 슬픕니다 라고 대답하며 지극히 절제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중종이 크게 놀라 그 까닭을 묻자 문정왕후는 기만로가 자신을 폐위하려 한 계규를 상세히 고했습니다. 기록에는 중종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기만로를 죽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만로의 몰락은 이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종은 어째서 그토록 의지했던 신하를 단 하나의 고변만으로 가차없이 버렸을까요? 이것은 기만로가 놓친 중종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의 한 기록이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때 양현이 대사원으로 이 의논 기만로 탄핵을 먼저 주장한 것은 왕의 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사실 중종은 이미 기만로를 제거할 모든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만로의 권력이 너무나도 비대해져서 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 폐위 기도는 중종에게 기만로를 제거할 가장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중종은 도승지 양현에게 은밀하게 밀지를 내려 기만로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양현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관들과 함께 기만로의 횡포가 심하여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림과 대관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기만로의 잔혹한 공포 정치에 깊이 지쳐 있었고 그의 몰락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종의 모습은 그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관들의 비판에도 쉽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권신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에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가는 냉혹한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만로가 끝내 간파하지 못했던 왕의 무서운 이면이었습니다. 기만로는 자신이 중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권력이 왕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에게 기만로는 그저 왕권을 위협하는 다른 신하들을 제거하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교체 가능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왕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권력 유지에 필요한 수단일 뿐 절대적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1537년 여름, 기만로에 대한 조정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당숙인 윤한인과 대사원 양현이 선봉에 서서 그의 권력 남용과 국모 폐위 기도를 강력하게 탄핵했습니다. 기만로는 처음에는 이 정도 공격쯤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정적들을 짓밟고 이겨왔던 경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중종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사 사헌부와 사간원의 거듭된 공격에 김한로는 결국 유배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중종의 처사는 오히려 대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신하들은 김한로와 같은 역적은 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김한로는 아마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2번이나 유배에서 복귀했던 화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537년 10월 27일 중종의 최종 명령으로 김한로에게 마침내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56세의 나이였습니다. 단 6년간 조선을 좌지우지하며 호령했던 최강의 권씨는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빠르게 추락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무서움을 깨닫게 했습니다. 김한로가 사약을 받기 전 명나라에서 온 한 역술인에게 점을 보았던 일화는 그의 운명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그 역술인은 김한로의 관상을 보더니 부귀는 극에 달할 것이나 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김한로는 정말로 갈퐁현이라는 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갈자가 없었음에도 운명은 그를 갈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김한로가 죽은 후 그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구명은 삼군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효수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양자 구이겸 역시 1787년 과천에서 목이 베었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일족은 모두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신의 몰락은 한 가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무서운 숙명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하고 잔혹했던 일은 김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록에는 김한로에게 눈이 멀고 못생긴 딸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전해집니다. 김한로는 그 딸을 몹시 미워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딸을 굶겨 죽이려 했지만 딸이 울부짖으며 밥을 달라고 하는 소리가 이웃에게 들릴까 두려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려 했으나 시체에 칼자국이 나면 친척들이 살해당한 것을 알아챌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이 끔찍한 상황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결국 김한로는 그 딸을 독사에 물려 죽은 것처럼 교묘하게 꾸미는 잔혹한 술수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존재를 가차없이 제거했던 냉혈한의 본성이 친딸에게까지 향했던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김한로는 속으로는 매우 기뻤으나 겉으로는 슬픈 척하면서 이웃들에게 내 딸이 변소에 가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무려 6년간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배했다는 것은 조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인간성이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김한로는 이처럼 잔혹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 수준의 뛰어난 문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문 실력은 당대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시를 짓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토로한 작시라는 시에서는 진정한 시인으로서의 고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순이 문학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성을 성정에 비유하여 묘사한 성의 관계라는 글에서는 심성 수양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는 꽃 중에서는 매화를 즐겨 읊었고 새와 곤충, 그리고 역사를 소재로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문집 희락당고를 살펴보면 잔혹한 권신이 아닌 뛰어난 문사로서의 그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 손가락질을 당했던 권력자가 자신의 문집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김한로가 자신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을 그 파멸의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어쩌면 문학을 통해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세탁하고 후대의 고매한 지식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담정김녀는 용천 담적기를 필사하면서 이 책을 읽고 저자를 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자가 없다. 그가 평소 행한 일과 대비해보면 물과 불처럼 상반된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한로라는 인물의 가장 거대하고 풀기 어려운 모순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문인이면서 동시에 잔혹한 권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에 이토록 극단적인 두 면모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조선 정치의 새로운 경랑을 불러왔습니다. 김한로라는 거대한 축이 사라지자 그가 이끌었던 대윤파와 문정왕후의 소윤파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결국 조선의 양대사화, 시호, 인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이어지는 피해 역사를 낳았습니다. 김한로의 재건은 표면적으로는 문정왕후와 소윤의 승리였지만 이것이 조선에 더 나은 정치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한로 이후의 조선은 더욱 심각한 외척 정치와 끊임없는 사화의 연속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윤원영의 전횡은 김한로 못지않았고 정난정의 부정부패는 조선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권력의 괴물은 제거되었으나 권력의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한로의 친구였던 김한국은 그가 실각하고 사형당한 후에도 끝까지 그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가족들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한로 자신은 복수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결국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개인의 탐욕이 어떻게 우정마저 무시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김한로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했던 권력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당성과 민심을 잃는 순간 그것은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신이었던 김한로의 몰락은 이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합니다. 둘째, 복수심에 사로잡힌 정치는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김한로는 자신을 유배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원동력 삼아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불렀고 결국 그 자신도 더 강력한 권력자 문정왕후와 중종의 복수의 대상이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셋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권력욕은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한로는 처음에는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젊고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망과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그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독재자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친딸에게까지 끔찍한 해악을 가했던 그의 모습은 권력의 타락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김한로가 6년간 조선을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를 견제할 세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종도, 사림도, 대관들도 모두 김한로의 막강한 힘 앞에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여지없이 절대적인 부패를 낳았습니다. 김한로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권력의 집중과 부패,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은 변함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조선시대의 공포정치는 현대 사회의 정치에서도 늘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김한로가 보여주었던 공작정치와 여론조작, 무고와 모함을 통한 정적 제거 방식은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위험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김한로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정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김한로처럼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도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던져지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재능이 권력과 결합했을 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파국이 발생하는지를 역사는 말해줍니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마지막 한마디가 김한로의 비극적인 일생을 가장 잘 요약해줍니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히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김한로도 중종도 그리고 이 비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결국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1537년 10월 27일 갈봉년에서 사약을 받고 죽어간 김한로.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김한로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500년 전 조선을 뒤흔들었던 권신, 김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